때 많이 어저께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들 다 주제를 보고 많이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고 예습도 해보고 하고 오셨겠지만, 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오늘 2시간 안에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이건 원래 대학교에서 한 학기 강의예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거를 오늘 한다는 건 어차피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키워드만 훑고 간다는 것에 의의를 삼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봤을 때 여기 안 보일 것 같아. 보이나요? 안 보이면 그냥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셔도 되니까 의자를 자유롭게 움직여서 보세요. 어떻게 하면 최적의 각도를 만들 수 있지? 자유롭게 움직여서 나중에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오늘 바타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68 운동, 프랑스 5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68혁 운동의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이 두 가지 어떤 개념적인 상황 속에서의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표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오늘 2019년 첫 번째 모드뷰사 스터디에 오신 분들 대단히 환영하고요.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1년 하여튼 잘 맺어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을 만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이 역대 최대였어요. 저한테 제발 들여보내달라고 귓속말 보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이 헛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인데요. 모더니즘이 무엇인지 개념을 한번 훑어보고 이 모더니즘의 모더니티와 모더니스트가 같이 따라붙죠. 그거는 포스트 모더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다가 레이저를 쓰면 안 나오는 특징이 있나요? 안 나오는 특징이 이렇게 찝어야 되겠네요. 모더니티는 모던하다 어떤 성향을 얘기하는 거죠. 모더니스트는 모던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 하나의 이즘, 사상, 방향성에 대해서는 경향과 사람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것들을 사상사적으로 훑어보거나 경제사적으로 훑어보거나 문화사적으로 훑어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모두가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역, 무역 모든 것들이 맞닿아 있는 복합적인 개념이라서 어느 한 영역만 보고는 그걸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다 다루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늘 2시간 너무 짧기 때문에 미술사적 논쟁들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미술사적 논쟁들을 살펴볼 것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실천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거예요. 왜냐? 그 부분을 살펴봐야지만 모더니즘과의 차별성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모던한가? 포스트 모던한가? 그리고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동시대적 맥락 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라는 거에 대한 어떤 화두를 던질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를 나가실 때 제가 문 앞에 서가지고 질문을 드릴 거예요. 당신은 모더니스트인가요? 포스트 모더니스트인가요? 답변을 해야지만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기 싫으시면 저 창문 밖으로 뛰어나가셔야 돼요. 시간에서 어차피 안 죽거든요. 좀 유용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질문을 드릴 거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미술을 좋아하고 어떤 사상에 좀 더 끌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만드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미술을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말에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려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논쟁들을 살펴본 후에 과연 나의 입장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성찰해보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후기, 포스트, 탈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개념의 쌍이 나타나는데 모더니즘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움직이고 자본주의가 후기 자본주의로 움직이고 구조주의가 후기 구조주의로 움직이고 식민주의가 후기 식민주의로 움직이는데 이 모든 움직임들은 개별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하다라고 하면은 이 후기 자본주의적이다, 후기 구조주의적이다, 후기 식민주의적이다라는 개념들을 다 포괄을 해요. 그래서 이 개별자들은 여기는 좀 더 언어 철학적인 부분,
여기는 좀 더 경제적인 부분, 여기는 국가 간의 권력 구조에 대한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뿐인 거지 전혀 별개의 논의가 아닌 거예요. 시기도 비슷하고 개념도 비슷해요. 이런 의미들로 이렇게 모던이 포스트 모던으로 가는 흐름은 이런 각각의 문화 영역에서의 변화들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후기 이 말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탈, 벗어났다, 다음이다, 그 이면이다, 거기에 반한다, 그것을 넘어선 새로운 것이다 라는 의미들을 다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좀 더 포커스를 두는 영역이 다르죠. 나는 포스트가 반하는 거라고 생각해 라는 사람도 있고, 나는 포스트가 연속선상이라고 생각해, 그냥 좀 더 새로운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사람들의 개념의 차원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전제를 하고 나서야만 그 뒤에 담론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 전제들은 뭐냐? 선명한 이분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모더니즘과의 선명한 이분법이 아닌 거예요. 만약 선명한 이분법이었다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없었을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명한 이분법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뭐가 새로워졌는지, 뭐가 달라졌는지, 뭐에 반대했는지를 깨닫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정의는 제마다 제각각으로 상대적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가 리오타르라는 사람인데, 리오타르라는 말은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하나의 생각을 얘기한 거죠. 다만 목소리가 좀 더 크고 좀 더 설득력이 있었을 뿐이었던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을 똑같이 하면서 사람들이 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분쟁들이 벌어지고 싸움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다른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뿐인 거예요.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시간의 제약도 있고 오늘의 시간의 제약, 그리고 개념의 제약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술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고 한 얘기예요. 결국은 결과론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중요한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 그랬다는 거예요. 68운동을 통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약동했다라고 우리가 지금 평가하는데, 그거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50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그 평가가 가능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랬다더라 이거예요. 68혁명을 하고 있던 청년, 우체부, 공장의 직원들, 대학생들, 그 사람들이 자기가 포스트 모던을 하고 있다, 포스트 모던의 시발점이다, 자신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포스트 모던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인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나중에 시간이 흘러놓고 보니까 그렇게 포장을 했더니 그럴싸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전제로 그 시대를 바라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전제들을 가지고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좀 더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이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크 스테프 브랜드이라는 사람이 미술사 연표를 만들어 놨는데 그냥 구글에 치면 바로 나와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아카데미즘이 끝나고 바로 모더니즘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게 19세기 중반으로 잡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1980년대쯤으로 잡고 있어요. 좀 뒤로 잡았죠. 이건 이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이거는 전체를 압축해 놓은 타임 시리즈고 타임라인이고,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또 쪼개놨더라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 그래서 모더니즘의 시작을 봤더니 리얼리즘으로 잡아요. 1850년 꾸르베로부터 잡아요. 그래서 쭉쭉 인상주의부터 큐비즘부터 다다부터 초현실주의부터 추상표현주의, 마크 로스코, 앤디 월 쭉쭉쭉쭉 해가지고 대지미술까지를 모더니즘으로 잡았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뭘로부터 잡았느냐? 페미니즘이 열심히 나오고 있는 1975년부터 잡았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좀 늦게 잡은 거죠. 좀 뒤로 잡았어요. 제가 아까 68 학생운동 미리 얘기했지만 그때쯤이라고 하면 1970년대 초쯤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뒤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에서는 그런 사상적 조류가 반영되는 시점이 조금 늦었다라고 본 거죠, 이 사람은. 어쨌든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걸 무자르듯이 모더니즘 이쪽으로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쪽으로서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같이 움직이던 사람들도 포스트 모던한 경향들이 있을 수 있고, 여기 활동하던 사람들도 모던한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면 이것들을 보면서 재분류를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거예요. 결국 오늘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걸 재분류하고 싶은 욕망이 들게끔 만드는 게 제 목표인 거예요. 이 사람이 즐기다라는 게 아니라. 진중권 씨, 우리가 잘 아는 진중권 씨는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이 아저씨는 모더니즘과 후기 모더니즘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후기 모더니즘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따라온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두 권을 나눠서 쓴 거예요. 이거는 지금 목차만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모더니즘을 야수주의부터 잡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그 사람보다는 뒤로 잡았죠, 모더니즘을. 그러니까 완전히 모더니즘의 씨앗이 있었던 시점이 아니라 발화된 시점부터 잡은 거예요, 진중권 아저씨.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여기서부터 되는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부터는 후기 모더니즘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1940년, 50년대는 후기 모더니즘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타났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한 이쯤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타난 걸로 보죠. 근데 그 경계를 정확하게 설정하진 않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 자의적으로 그 미술의 경향들을 분류하고 있어요. 그럼 모더니즘의 특징은 뭐냐? 이것들이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정신의 변증법적 체계화, 역사가 흘러가면서 우리의 사상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것들이 모이면서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믿고 있어요. 변증법적으로 우리의 정신이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좋은 세계로 어찌됐건 갈 거라고 믿고 있어요. 모더니스트들은. 진보를 믿고 있는 관점이에요. 이거는 진화론적인 관점이기도 해요. 여기 써있죠. 의미의 해석학적 합리화, 요 뒤에 가서 얘기하고요. 노동하는 주체의 해방. 열심히 노동을 하면 해방해서 궁극적으로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아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해방이라는 관점이 이 서구 기독교 사상하고 굉장히 맞물려 있어요. 뭐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 천주교 다니시는 분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서구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거대 서사의 시대가 모더니즘인데 모더니즘은 거대 서사를 얘기하는데 거대 서사의 본질이 뭐냐? 해방의 신화예요. 기독교에서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40년 동안 광야를 빙글빙글 움직이면서 방황을 하죠. 자신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죠. 그러한 시대가 어디 나와 있어요? 이집트 왕자에 나와 있고 쉽게 나와 있죠. 영화에 보시면. 그러한 거대 서사의 정신이 이 모더니즘에는 배태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고생을 해서 점점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보다 나은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것, 이상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 결국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압박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어떤 개인의 창조성과 고유성들이 필요해요. 개인을 바라봐요. 집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원본과 진본에 대한 존중. 어떤 예술적인 천재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다면 그것이 원본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것들을 숭상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미술관에다 성전처럼 모셔놓는 거죠. 내용보다는 추상과 형식을 중요시한다는 건 미술에서 나타나는 경향인데 그건 뒤에 가서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포스트모더니즘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일단 거부하는 거예요. 대안이 뭔지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데 일단은 거부하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모더니즘으로부터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죠. 근대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대적이라는 말이 나오려면은 근대 국가가 형성이 언제 됐는지 알아야 돼요. 근대 국가가 역사적, 세계사적으로 언제 등장하냐면은 15세기 중반에 동비잔틴 제국이 멸망을 해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죠. 지금의 터키 자리. 거기다가 기독교 세계를 구축을 해놨었어요. 4세기경에. 그래서 거기가 기독교 세계의 중심이었는데 거기가 멸망을 해요. 오랑캐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구인들 관점에서 보면 오랑캐들이죠. 멸망을 하고 거기가 이제 이슬람 성지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중세 천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314년경 기독교를 로마가 국교화한 시대부터 기독교가 모든 것을 지배한 시대가 천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15세기까지. 그런데 종교가 모든 것을 지배했는데 그것이 서서히 이성으로 대체되기 시작하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죠. 이성이 종교를 대체하기 시작하는 시점. 근데
르네상스 시대도 우리가 말은 좋게 해요. 결과론적으로 이성이 발견된 시대라고. 근데 말 그대로 발견만 됐어요. 이성이 중심이 된 시대는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걔들은 기독교 시대고 화가들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그렸어요.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하기도 했지만 신학을 하기도 했어요. 자기가 작품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게 교황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미켈란젤로는 진정으로 자신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과 영혼을 소통하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품을 한 거예요. 피에타를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교가 이성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7세기에 데카르트가 등장하면서부터 종교가 이성으로 대체되기 시작해요. 이성이 종교를 대체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성이 대체했다, 이성이 완전히 승리했다라고 믿을 수 있는 사건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이거든요. 시민에 의해서 공화정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로도 200년, 25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야지만 진정으로 근대적인 국가, 행정 측면에서 근대 국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거죠. 근대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대표되는 인물들이 쭉 나오고 있죠.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인 거예요. 사상적 배경을 만든 사람들인 거예요. 칸트, 데카르트, 뉴트, 마르크스, 프로이트. 답이 있는 시대예요. 결국 모더니즘은 답이 있어요. 답은 분명히 있다. 진리는 분명히 있다. 우리가 찾으면 될 것이다. 찾는 방법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칸트 같은 사람들도 답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헤겔 마찬가지죠. 답이 있으니까 철학을 하는 거예요. 답이 없으면 철학을 왜 하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평생을 고민하고 역작으로 책을 쓰는 거죠. 보편적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게 바로 근대적인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근대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들은 이런 거예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산업화, 과학, 도시화, 자유개인. 답이 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한 결과 이것들이 최적의 답이다라고 결정을 지은 가치들이 이건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와 켈러는 뭐라고 정했느냐? 개인성, 세속화, 산업화, 문화적 다양성, 상품화, 도시화, 관료정치화, 합리주의화 등의 진행이 모두 근대 세계를 구성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키워드들이 근대 세계의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하나를 보면 말할 것들이 많겠지만 대충 보면 느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 저런 거구나. 개인으로 이제 치환되는 시대구나. 자유와 산업을 중시하는 시대구나. 그러니까 이제 꾸르베라는 작품이 우리가 모더니즘의 출발점이라고 했을 때 아까도 어떤 사람이 제시를 했지만 같이 있게 논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들, 정말 천한 사람이거든요. 종교화의 시대, 역사화의 시대, 아카데미즘의 시대에는 정말로 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릴 가치도 없어요. 여기에 내가 왜 노력을 기울입니까? 이 사람들한테? 돌 캐는 사람들한테 왜 노력을 기울여요? 우리는 이 돌을 캐서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 종교의 시대고 왕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성전을 바라보는데 와, 저 성전에 있는 돌 누가 갖고 왔을까? 라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저 성전에 있는 돌 누가 갖고 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모더니즘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돌을 가져왔잖아요. 석공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화적으로 2m짜리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2m짜리 그림을 그리려면 왕족이나 돼줘야 2m짜리 사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m짜리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아래에서 지금 올려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이었어요. 유화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드무니까. 유화가 비싸니까. 그 존귀한 사람들이 남을 올려다보려면 그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높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석공들이잖아요. 이름 없는 석공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내려서 올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던한 생각인 거죠. 개인한테 집중된 산업화의 역군들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 선배, 영국에 있던 선배, 꾸르베보다 영국에 있던 선배 터너는 이런 그림을 또 그리죠. 비증기 속도 위대한 서부철도. 서부철도가 왜 위대합니까?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대륙을 잇는 철도를 만들고 엄청난 속도의 혁명을 겪은 거거든요. 지난 스터디 때도 얘기했지만 기차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때까지 무마차 시대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른 속도예요. 차원이 다른 속도예요. 2배, 3배 이상의 속도가 아니라 10배, 100배를 앞서는 속도예요. 그런 세상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산업화의 놀라운 측면들이죠. 이런 빠른 변화, 이러한 빠른 변화를 느끼고 경험하고 놀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뿌옇게 어떤 대상을 흐트러뜨리면서 저게 뭔지도 알 수 없는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모던한 거예요. 명확하지 않은 것. 명확하지 않다는 게 왜 모던한 거예요? 명확한 시대는 아카데미즘 회화의 시대인 거예요. 아카데미즘 회화는 딱 보면 저게 왕인 걸 알 수 있어야 되고 딱 보면 예수님인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경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아카데미즘이 끝난 시대는 뭐냐면은 약간 불명확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시대인 거예요. 저게 뭐지? 그래서 화가가 얘기하는 게 뭐지? 여기에 모더니즘의 어떤 새싹이 배트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으로 돌아보면 인간의 누드를 맥락 없이 그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인간 자체, 개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러티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에 모더니즘의 씨앗이 또 배트되어 있는 거예요. 아카데미즘의 시대에는 역사화나 종교화에서만 누드를 그릴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만 누드를 그릴 수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티치아누가 그린 1534년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는 우르비노의 귀족의 첩이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혹은 처였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처의 누드를 그려가지고 우르비노의 공작이 쉽게 말해서 내 여친의 누드 셀카를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종교의 시대니까. 그렇다면 어떤 명분을 가져야 되느냐? 얘가 비너스라고 해야지만 그 누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역사적으로 합리화됐으니까. 근데 이 작품은 뭔가요? 전혀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작품이 굉장히 평면적이고 원근법이 깨졌고 뭐 색채가 원색적이고 그런 얘기는 차치하고라도 주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르주아들이 풀밭에서 밥 먹고 있는데 얘는 왜 누드지? 라는 생각을 품게 하는 거죠. 도대체 얘는 왜 누드야? 그래가지고 이 그림이 살롱전에서 낙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주최하는 살롱전에서 낙선을 하고, 그리고 1863년에 낙선한 작가들만 모아서 낙선전을 하죠. 그게 이제 인상주의자들이 모였던 첫 번째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네가 그 인상주의자 낙선전 1863년 낙선전에 좌장 역할을 한 거죠. 왜냐하면 크기 크기도 굉장히 크고 마네는 당연히 받아들여줄 줄 알았는데 안 받아들여줬으니까. 왜 안 받아들여줬느냐? 누드가 맥락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데미즘과 전면적으로 배격했던 작품이었던 거죠. 참고로 이 작품 제가 가서 직접 찍은 겁니다. 이것도요. 개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모더니즘은 개인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부르주아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부르주아는 뭐냐? 귀족이 아니죠. 귀족과 부르주아를 대비해 봅시다. 귀족이란 건 본공귀족이에요. 중세귀족은. 본공귀족. 본공귀족은 왜 생겼냐? 왕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사력이 없으니까 본공귀족을 삼아요. 야, 내가 너한테 땅 줄게. 그 땅은 아들한테 물려줄 수가 있어. 대신 네가 나 대신 나라 좀 지켜줘. 라고 하는 게 본공귀족이에요. 그러면 본공귀족은 아무리 뭐 개판을 쳐도 자기 땅을 계속적으로 상속시켜줄 수 있어요. 신흥 부르주아들은 뭡니까? 인상주의자들이 그랬던 신흥 부르주아들,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죠. 상업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리버럴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종교에 귀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중요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고 돈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본공 귀족들한테 항상 밀린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있으면 사람들이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저항한다. 두 번째는 에라씨 모르겠다. 그냥 즐기고 살자. 여기 나와 있죠. 그 정신이. 에라씨 모르겠다. 즐기고 살자. 이 작품의 제목이 무슨 보트 파티의 오찬이지만 이런 인상주의자들이 어떤 부르주아들의 모습을 한데 모아보면 에라씨 모르겠다 즐기고 살자인 거예요. 이 작품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워싱턴 DC 필립스 컬렉션에 있습니다. 제가 좀 찍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온의 인상주의라는 인상주의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작품이죠. 그것이 뭐냐? 인상주의 1872년. 이걸 보고 어떤 비평가가 얘기한 거죠. 와, 쟤들은 진짜 인상이 전부인 새끼들이구나. 그래갖고 인상주의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모든 화면이 평면화되면서 화면 자체로서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나 종교의 메시지를 담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모두는 생각해 보죠.
많은 인상주의자들 작품이 있지만 저는 이제 피사로의 작품을 좀 좋아합니다. 피사로의 작품에는 이런 그 소실점을 활용하는 부분들이라든지 풍경을 그릴 때 이렇게 되게 아련한 추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이런 뭐랄까 그라데이션 쫙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이 작품은 피사로가 몸이 아파가지고 호텔에서 묵으면서 요양했던 시절이 있어요. 아주 파리의 몽마르트가 보이는 호텔에서 요양을 하면서 파리 거리를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작품도 있고 또 똑같은 위치에서 야경도 그려요. 아주 예쁜 작품을 그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 작품을 피사로가 이 작품을 그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거기서 대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마치 새의 눈처럼 전차, 여러 상황들, 사람들, 큰 나무들, 큰 건물들을 똑바로 볼 수 있었지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이 뭐 그냥 어떻게 그러셨어요? 해서 얘기한 말이지만 여기에 서구적 시선, 근대적인 시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조망하는 시선이 서구적 시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자들의 시선인 거죠. 여기 피사로의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모던하면서도 제국주의적인 시선이 여기에 이미 좀 암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했던 얘기지만 미술관이 미술사가 되기까지 했던 얘기예요. 오리엔탈리즘 그리고 제국주의자들의 시선. 프랑스 만국박람회, 파리 만국박람회의 철학 자체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카테고리화 시켜가지고 칸막이에 다 집어넣고 걔들을 내가 전체를 조망하면서 한번 즐겨보겠다라는 게 그러면서 우리의 제국주의적인 힘을 과시하겠다. 왜냐? 거기에 모인 애들은 내 영향력이 미치는 애들이거든요. 거기에 온 민족들을. 내가 이렇게 얘들을 다 모아서 진열해 놓은 걸 봐라. 체계적으로. 이게 제국주의자들의 시선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근대적인 시선이에요. 이 부분에 했던 얘기니까 넘어갑시다. 볼거리들의 효과는 세계를 하나의 그림으로 설정했다는 것. 세계는 이로써 지배자 유럽의 시선에서 보고 경험하는 전시의 사물로 정리되어 갔다는 것. 이렇게 편을 가르고 남들을 사물화시키고 남들을 체계화시키는 이게 왜 근대적인 시선이냐면 데카르트가 했던 합리주의가 이런 거거든요. 이 세상 모든 지식들을 칸막이에다가 모아놓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은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디드로가 만들었던 18세기의 그 백과전서도 이러한 생각에 근간을 두고 있는 거죠. 이게 근대적인 시선이고. 이게 왜 또 근대적이냐? 한 번 더 들어가면 그 기저로 들어가 봅시다. 계몽주의자들이 왜 백과전서를 만들어 세상 모든 지식을 포괄하려고 했을까요? 중세시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왜냐?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데 인간이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고 인간이 그걸 정리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합리주의자들, 계몽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 실천적인 이성이 그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관점이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완전 조상님 아버지 칸트, 오늘 칸트 얘기가 몇 번 나올 건데 저도 칸트를 잘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이분은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때까지 썼던 모든 중세까지 모든 고대부터 중세까지 모든 철학을 집대성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상의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계시죠. 그러면서 미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미란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미학을 이 판단력 비판의 챕터를 넣음으로써 근대미학의 기틀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더니즘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상님이면서 취미판단의 기기, 무관심성, 취미판단을 규정하는 만족의 일체 관심과 무관하다. 불량, 취미판단에서 표현되는 만족의 보편성은 단지 주관적인 것이다. 이게 지금 제목이에요. 뭐 발췌한 게 아니라. 취미판단에 고찰되는 목적의 관계, 취미판단의 기준은 대상의 한 목적성이다. 쉽게 말하면 모든 취미판단은 자기가 주관적으로 하는 건데 이 미라는 것이 어떤 목적이 있으면 안 되고 얘가 컵이라는 목적이 있으면 안 되고 아름답기 위한 목적 자체만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무관심한 시선이라고 합니다. 무관심한 시선, 아무런 목적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미를 관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미와 숭고의 정신을 발굴하는 건데 이 사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더니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상들에 대한 만족의 양상, 보편적 동의의 필연성은 주관적 필요성이지만
미를 느끼는 건 너네가 다 주관적이야. 너네 미를 느끼는 건 다 달라. 라고 하면서도 공통감의 존재에 있어서는 객관적 필요성으로서 표상된다라고 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인간들에게 공통적인 성질이 있을 거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들에게는 합리적인 이성이 있으니까, 보편적인 이성이 있으니까 그 이성이 너도 있고 나도 있다라고 간주한다면은 내가 이것을 보고 주관적으로 야 이건 내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 되게 예뻐 라고 하지만 너와 나는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느냐, 공통적인 이성이 있지 않느냐, 진리를 파악하는 그게 인간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가 아니겠느냐라고 걸 전제할 때 얘도 어느 정도는 그 공통감을 가지고 이걸 좋아할 거라고 나는 믿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공통감, 인간 내부에 있는 보편적인 어떤 성질을 얘기하는 게 모더니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더니즘은 진리가 있고 답이 있고 하나의 답으로 모든 걸 포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만국박람회로 가봅시다. 우리나라도 만국박람회 출품된 적이 있었어요. 고종 시절 때. 한국관이 있었어요. 한국관 안에 건물도 지어놨고요. 사람도 들어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전시되는 대상이 된 거죠. 한국관 안에 들어있는 것은 한국적일 것이다라는 어떤 공통의 정서, 공통의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카테고리화를 했을 때 공통 요소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 모더니즘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대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세잔의 시대부터 그런 모더니즘이 조금씩 균열이 되기 시작하죠. 피사로만 해도 단일한 시점의 원근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잖아요. 한 점의 소실점에 의해서. 그런데 세잔의 시대, 20세기 초로 들어오면 이런 원근법의 균열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단일 시점의 신화가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세잔을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뭐 테이블들이 이어지지가 않고 사물들을 각자 뭐 다른 위치에서 본 것들을 조합을 해요. 한 화면 속에다가. 그러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원뿔과 원기둥과 무로 환원할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이분은 모더니즘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시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단일한 시점, 하나의 원칙으로 모든 걸 포괄하려는 원칙이 조금씩 깨졌으니까 최소한 이 형태에서만큼은 이 단일 시점이죠. 라파엘의 그림. 라파엘은 아카데미즘의 조상님인데, 원조인데 이 단일 시점의 원근법을 보면 타일이라든지 건물에서라든지 완벽한 원근법의 안정적인 구도와 이 수직 수평의 균형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세계인 거죠. 그리고 또 20세기 초에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발표가 되죠. 우리 과학 모임에 있는 지은군은 잘 알겠지만 특수 상대성 이론에 오면은 내 시간과 네 시간의 흐름이 다를 수 있다 라는 개념이 배태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원근법을 파괴하고 싶었던 단일 시점을 파괴하고 싶었던 세잔의 전략이 조금 더 탄력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은 너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인 거예요. 모든 사람을 시간으로서 포괄할 수 있을 거라는 원칙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니까.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주어진 건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을 수 있겠죠. 피카소는 그러면 모더니스트예요? 포스트 모더니스트예요? 포스트 모더니스트의 아버지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모더니스트로 봐요. 시기도 그렇고 해오신 작품들도 그렇고. 어찌됐건 원근법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시점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런 작품들이 옵니다. 그러면 작품들이 평면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형식의 아름다움에만 주목하기 시작해요. 내용이 아니라. 미술 작품이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모여서 하나의 미술 작품이 되는 건데 내용은 점점 중요하지 않게 돼요. 이 아비뇽의 처녀들의 무슨 내용이 있겠습니까? 여자 4명이 헐벗고 나왔는데 그냥 시공간이 비틀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리카 가면도 쓰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이 없어요. 그냥 형태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기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겠지만 정설이 아닌 거예요. 피카소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을 분석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서 그림들이 평면을 지향하기 시작해요. 마티스를 보세요.
여러 가지 색면들이 공간, 어떤 방을 구성하고 있긴 하지만 작품 제목도 푸른 테이블이 있는 붉은 실내지만 푸른 테이블이 있는 붉은 실내를 마티스가 그렸다는 건 그냥 관심이 없어.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아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평면 속에다가 공간을 어떻게 배치해서 색깔과 조형의 아름다움이 균형감 있게 공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 형태가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작품도 나오기 시작하죠. 말년에 가서는. 이제는 색칠도 하기 귀찮은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붓질하려니까 이거 평면을 만드는데 어차피 이거 평면인데 붓질하려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팔도 지금 막 떨리는데 종이로 잘라서 붙이는 거예요. 색종이 잘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커팅? 양작가 뭐라고 그러죠? 컷아웃. 컷아웃이라는 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색종이 잘라다 붙이는 거예요. 왜냐? 원근법이나 붓질하는 표현이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색면의 형태만 가지고 이게 여성의 누드다. 너네 한번 이 형태의 조화로움과 균형감을 즐겨봐 라고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기차 얘기했죠. 속도감. 속도감이 중요시되다 보니까 이런 작품도 나오는 거예요. 모더니즘 시대. 미래파의 작품인데 여기에는 입체주의의 정신도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물질들, 구성 요소들을 쪼개가지고 갖다 붙였으니까. 그런데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모더니즘 미술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딱 분리했을 때 두 개를 무슨 시대라고 부르냐면 모더니즘의 시대는 선언문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작가들이 선언문을 발표한다는 거예요. 미래파는 선언문을 발표했던 아주 초창기의 시대입니다. 초창기의 사조예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로 가면은 선언문의 시대가 아니라 비평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작가들이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사조를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제부터 미래주의야! 나는 미래주의자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은 선언했어요. 우리는 미래파 운동을 할 것이며 이탈리아를 다시 유럽의 대제국으로 만들 것이다. 전쟁, 기계 문명, 산업화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신문에다가. 근데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선언하지 않아요. 던져놓고 제발 니들이 좀 알아서 비평 좀 해주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맘 알지? 그 말 맞아. 나 그런 멋있는 말에 나 동의해. 나 거긴 동의 못하는데. 그럼 네가 하면 내가 물어보잖아요. 좀 더 생각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문의 시대와 비평문의 시대가 나뉘는 거죠. 선언문의 시대의 초기를 결정짓는 작품인 거예요. 이 미래파들 작품. 잭슨 폴락. 잭슨 폴락은 아예 형태의 끝까지 간 거예요. 형태의 끝. 형태의 끝에 가면은 정말 아무런 대상도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더니즘으로 잡습니다. 대체적인 사조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 마크 로스코도 나와요. 정말 형태가 없다 못해 그림 그린 건 맞아라는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4m짜리 작품에 이렇게 페인트, 유성 페인트로 색면만 있는 거예요. 모더니스트가 한 일이 그렇다면 뭐냐?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정의를 해놨죠.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모더니즘 미술의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잭슨 폴락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의 추상 화가들을 지원하고 지지하면서 미국이 세계 미술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틀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한 모더니즘의 이론들이 지금까지도 모더니즘 회화의 어떤 주류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하나의 가장 중심되는 축이지만 그러면서 이 사람을 계승한 헤롤드 로젠버그라든지 로잘린드 크라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의 미술 비평을 세계 미술 단면의 중심으로 가져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조토로부터 꾸르베에 이르러 화가의 첫 번째 임무는 평평한 표면 위에다가 3차원 공간에 환영을 후벼 파는 것이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꾸르베까지의 얘기예요. 아까 꾸르베 그림 봤죠? 사진 같은 그림, 사실주의의 그림. 이것을 이 사람 뭐라고 하냐? 커튼 회화라고 해요. 커튼 회화. 커튼을 들추면 그 안에 정말 3차원적인 입체적인 세계가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렇게 믿을 수 있게 하는 작품인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의 신체가 움직이는 공간과 똑같은 종류의 공간을 환영적으로 창조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화가가 사로잡혀 있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깨지고 나니까, 입체감의 시대가 깨지고 나니까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이 공간적 환영을 채우곤 했던 이미지들이라기보다 그러한 환영 자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공간감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추상미술이 그러한 공간감에 대한 그리움들을 단절시키고 파괴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상 그림은 회화 언어에 말하자면 명사와 타동사도 없이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눈은 중심 강조점 위치가 어딘가를 확인하는데 애를 먹으며 이런 그림을 보면 중심이 어디지? 라고 애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 전체를 단위라고 차이가 없는 장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사태에 곧장 빠지고 이로 인해서 다시 우리는 그림을 전체적 통일성이라는 견지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공간이 있으면은 이 테이블이 제대로 위치해 있네. 이 컵이 진짜 견고하게 현실감에 있는 것처럼 위치해 있네. 라고 보면서 느꼈을 텐데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형태만 우리한테 주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좀 더 전체로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했던 말의 본질은 뭐냐면은 화가가 컵을 그리면 컵이라는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형태 요소만 있다면 형태 요소만 보는 거기 때문에 뭐를 대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표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의 창조물이 되잖아요. 이러한 모더니즘 회화는 무언가를 참조하지 않아도 되는 순수 미술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모더니즘의 혁신이고 중요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참고하지 않고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는 미술이 숭고하고 아방가르드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지켜본 거죠. 아무것도 없는 시대가 되기까지의 노력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동시대 사람인데 바넨 유먼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자, 바넨 유먼이라는 사람의 회화를 봅시다. 까만색의 화면에 수직선만 있어요. 이 사람은 수직선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수직선을 좋아할까요? 수직선을 하나님과 위대한 창조자의 계시의 어떤 선으로 보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에너지, 그리고 내가 위로 올라가려는 에너지. 수평선이란 거는 어깨동무하고 함께 나가는 거지만 수직선이란 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작품의 제목이 아담이에요. 아담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인간이죠. 위대한 창조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미술 화가로서 위대한 창조를 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작품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말씀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창조한 것처럼 나도 이 작품을 내가 아담이라서 이 회화의 아름다운 숭고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네님은. 근데 제가 리오타르 얘기했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론의 대가가 리오타르라고 했는데 리오타르는 바넨 유먼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모더니즘으로 분리를 해놨잖아요. 여기에서 이해 차이가 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합시다. 어쨌든 바넨 유먼은 이렇게 숭고한 작품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계시, 천재성, 아담, 이브가 아니에요. 아담이에요. 남자예요. 남자인 천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넨 유먼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캔버스는 재현하거나 재구성하거나 분석하거나 표현하는 공간이 아니어야 한다. 뭔 말이야? 지가 다 표현해놓고 재현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가 됐잖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재구성한다는 건 또 뭘까요? 피카소가 한 게 재구성이에요. 나체 여자를 보고 아비뇽의 초녀를 재구성했잖아. 자기 맘대로 블로그 조정해가지고 분석하거나 그게 분석의 과정인 거죠. 잭슨 폴락은 분석했습니까? 분석하지 않았어요. 풀어냈죠. 피카소는 분석했잖아요. 어찌됐건 마찬가지. 표현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표현하는 건 뭐죠? 잭슨 폴락은 표현했죠. 막 페인트를 뿌려고 표현했죠. 다 아니래. 그러면 지는 위대한 1인이 되는 거죠. 예술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이거 하나의 천재성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천재성을 과시하고 싶으면서도 그 무엇도 하지 않는 순수 미술로서의 미술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클레멘트 그린버그의 얘기랑 조금 비슷해지죠.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는 거. 프랭크 스텔라는 이런 추상을 했어요. 이렇게 직선적인 면들이 막 교차하면서 그 생면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추상을 했는데 이분은 또 뭐라 그랬나요? 나의 회화는 거기에서 보이는 바로 그 사실을 기반으로 뭔 소리야?
그러니까 뭔가를 재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화를 그렸으면 그게 그냥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진리라는 거예요. 그거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분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대로 즐겨봐. 이게 여기 있다는 것이 사실이니까 내가 뭔가를 창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남성인 위대한 천재를 또 이야기하고 있죠. 헤롤드 로젠버그는 아까 말했던 클레멘트 그린버그의 같은 버그 형제들 후계자인데 어떻게 보면 동료였으면서 그러면서 모더니즘 회화를 정리하는 거예요. 회화는 사물이 그린 것이 아니라 회화가 곧 사물 자체이다. 프랭크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죠.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죠. 아무것도 참고하지 않은 그 자체로서 진리인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방가르드의 임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방가르드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모더니스트들이 아방가르드라고 보면 돼요. 이 아방가르드의 전통은 인상주의자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방가르드 하면 왠지 좀 말 그대로 전위적인 사람들인데 아방가르드 하면 좀 전투적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방가르드들은 잘 나가는 부르주아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상주의자들 대부분이 잘 나가는 집안의 자제들이었어요. 그냥 좀 반항적이었을 뿐이지. 세잔 엄청 아버지 잘 살았어요. 그냥 그림 그리는 게 못마땅해서 돈을 지원 안 해준 것 뿐이에요. 마네 잘 살았죠. 잘 나가는 집안이었고 쉐라 판사 집안 자제였고 로트렉은 귀족 집안 자제예요. 그냥 자기 장애가 있어서 컴플렉스 때문에 그냥 집에 안 들어가고 매운 그릇을 한 것뿐이지. 우리가 고흐의 신화에 빠져가지고 아방가르드들이 불운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애초에 불운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어떻게 미술을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세잔 미술 하느라고 없이 살고 못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에밀 졸라도 많이 도와줬고 아버지 몰래 어머니가 엄청 많이 도와줬어요. 왜냐? 집이 엄청 잘 사는데. 그런 거예요. 아방가르드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르주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그냥 좀 반항심이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반항심을 품으면 아방가르드라고 안 해요. 그냥 망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고흐의 신화에 빠지면 안 돼. 고흐도 목사님 집안인데 고흐가 테오랑 같이 동생이랑 같이 화상을 하면서 영국도 가고 파리도 가고 했죠. 고흐가 그렇게 개판을 쳐도 다시 재취업시켜줬어요. 그 큰아버지가. 그만큼 화상이 전 세계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그런 집안이 아니었으면 고흐는 애초에 그림 그릴 생각, 목사님 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생각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고갱 다 버리고 타이티로 간 것 같죠. 잘 나가는 부동산 중개업자였어요. 다만 그냥 미술 하고 싶어서 직장을 때려친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방가르드들은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전위적인 사람을 아방가르드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방가르드와 키치 얘기가 나오죠. 제가 잡담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나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아방가르드와 키치를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대비를 시킵니다. 키치는 뭐냐? 재현적인 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키치라고 얘기했어요. 대중들이 다 알만한 거, 대중들이 다 이해할 만한 거, 대중들이 딱 보면 아는 거. 이발소 그림이라고 하죠. 밀레의 그림들, 만종 같은 것들.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보기엔 키치예요. 왜냐? 새로운 걸 하지 않았으니까. 아방가르드는 새로운 걸 해야지만 아방가르드라고 생각했어요. 아방가르드가 추상 또는 비대상 미술과 시에 도달한 것은 바로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과정 속이었다. 우리 아까 절대적인 애들 봤죠? 아무도 재현하지 않는 것들. 아방가르드 시인이나 미술가는 오로지 그 자체로 정당한 어떠한 것, 즉 창조대작을 처음부터 있었던 의미, 유상을 원형과는 상관없이 다만 주어진 어떤 것을 창조함으로써 그러니까 자연이 그 자체로 정당한 것처럼 풍경이 미적으로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창조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을 모방하려 합니다. 아까 바는유먼 얘기했을 때 자기가 신의 대승자라고 얘기했죠.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방가르드들은.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거죠. 형태만 존재하는 세상. 중요한 아방가르드가 예술의 과정을 모방한다면 이제 알게 되듯이 키치는 예술의 결과를 모방한다. 결과를 모방하는 건 아주 쉽잖아요. 컵 보고 그리는 거 누가 못합니까? 저는 못하지만 우리 양 작가는 엄청 잘하죠. 재현하는 건 엄청 쉬운 거예요. 그림버가 봤을 때. 근데 전에 없던 세상을 창조하는 건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아방가르드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두 개념을 제시하면서 묘하게 등급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아방가르드들은 대단한 사람, 키치는 대중적이고 통속적인 사람. 이렇게 클래스를 나누는 사고가 굉장히 모더니즘한 사고예요. 그러면서 형식에만 집중하도록 만들거든요. 표면에만 집중하도록 만들거든요. 표면이 위대한 거니까 의미는 없으니까 이게 모더니즘의 전략인 거예요. 그거를 이게 표면만 내용 없이 맥락 없이 표면만 집중하는 게 왜 모더니즘의 전략인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야. 그런데 아방가르드와 키치 얘기를 왜 했냐면 아방가르드와 키치의 경계를 파괴한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앤디 워홀이죠. 앤디 워홀 1964년 브릴로 상자. 이게 작품이고 이게 상품이에요. 이게 상품이고 이게 작품이에요. 이게 작품이고 이게 상품이에요. 별로 구분이 안 되죠. 이거 2013년에 지금 마트에 있는 실제 브릴로 상자. 그냥 이런 통속적인 물건들은 다 키치였는데 재현된 것도 다 키치였는데 이 키치를 작품이라 치고 미술관에 갖다 놓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죠. 뭐야? 아방가르드들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야 되는데 왜 키치한 거를 갖다가 우리 신성한 아방가르드들의 전당에 가져오는 거야. 얘 정말 미워. 그러면서 그린보그는 엄청나게 저항을 했어요. 파바트 시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추상미술만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죠. 앤디 워홀이 모든 걸 바꿔놨죠. 모든 걸 바꿔놨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앤디 워홀이 첫 전시했을 1964년에 이런 모습이었어. 이런 소심하고 비리비리한 청년, 게이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딱 4년 걸렸어요. 이렇게 되는데 앤디 워홀이 이렇게 되는데 4년 걸렸어요. 턱 각도 보세요. 작품은 똑같은데 4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뭐냐? 파바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는 거죠. 아방가르드와 키치의 경기를 파괴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앤디 워홀에 의해서. 아방가르드와 키치는 견고한 이분법이었고 이분법은 뭡니까? 철학적으로 보면 형이상학이에요. 너와 내가 다른 것,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 서구와 동양이 다른 것.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왔죠. 그런 이분법이 형이상학이고 아방가르드와 키치의 모더니즘의 전략이었는데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앤디 워홀이. 그렇기 때문에 아서 단토는 앤디 워홀이 나온 순간 미학이 끝났다라고 했어요. 미술의 죽음을 이야기했어요. 아서 단토라는 미학자는 앤디 워홀을 계기 미술의 죽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모더니즘이 한 것은 결국 삭제의 미술사다. 멋있지 않습니까? 1900년 이래 미술 역사는 곧 500년 이상 지나온 미술의 개념을 제거하는 역사다. 미술의 개념을 제거해온 역사가 모더니즘의 모든 전략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미술은 아름답지 않아도 되었다. 이는 실제 세계를 눈에 보이는 대로 배열하여 묘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그림의 주제가 없어도 되고 그림이라는 공간 속의 형태를 전개시키지 않아도 상관없으며 그림이 예술가의 손길로 빚어낸 마법의 산물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이 삭제의 미술사는 그러면 어떤 가능성들을 열느냐? 삭제를 했다는 건 원칙들을 삭제했다는 거잖아요. 원칙이 삭제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스탄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술의 종말이 오자, 미술의 죽음이 아니라 미술의 종말이네요. 미술의 종말이 오자 당신은 추상화가, 사실주의가, 풍자화가, 형상학종화가 다 될 수 있었다. 당신은 장식미술가, 문화적인화가 도 될 수 있었다. 역사적 지침이 헛것이 됨으로써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 역사적 지침이 헛것이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더니즘 챕터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모더니즘 챕터의 마무리 시점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역사적 지침이 헛것이 됨으로써 모든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아방가르드와 키치의 경계, 그 모더니즘의 그 완곡한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 즉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샤를 보들레드는 결국 모더니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더니즘에 있는 모더니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덧없고 일시적이며 우연적인 것이다. 이것이 예술의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영원하고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다. 뻔한 얘기지만 그러한 두 가지가 양면성 있게 혼재됐던 시대가 모더니즘의 시대였던 거예요. 파괴하려는 것과
그리고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이 맞물려 돌아갔던 시대가 모더니즘의 시대였다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들레. 그러면서 보들레는 이미 1863년의 사람이니까 모더니즘에 대한 좀 옛날 정리였겠죠. 이 사람의 생각. 그런데 그것들마저도 파괴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이 브릴로 상자죠. 앤디 워홀이 만든. 그리고 나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쉬는 시간이 없어요. 요강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로 들어옵니다. 탈근대적이다, 포스트 모던하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앞선 그 모더니즘 말기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토양 속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되는 겁니다. 절대로 분절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앞서서 있었던 것들이 씨앗이 돼서 이 토양이 만들어졌다고 봐야 돼요. 포스트 모던한 시대는 20세기 중반부터로 잡습니다. 688이 학생혁명부터가 잡는데, 이들의 진리의 키워드들을 여기다 적을 수가 없어요. 왜냐? 진리는 찾을 수 없거나 원래 없기 때문에. 그게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생각이에요. 아까 같은 이분법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를 원하는 거예요. 니체를 대선배로 해놓고 위트겐슈타인, 데리다, 푸코, 바르텔 같은 사람이 포스트 모던의 대표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양성을 중요시하고 파편화를 중요시하고 단편화를 중요시하고 불확정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연성을 좋아해요. 원칙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어떤 담론 속에, 거대 담론 속에, 거대 서사 속에 담겨있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러면 스테리 바렛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성주의자, 포스트 모더니스트, 다원 문화론자는 사회가 이룬 다원적인 본질을 인정한다. 그들은 유사성과 동질성의 담론보다는 다원성과 다양성, 그리고 각 개인의 정체성을 위해 정치적으로 일한다. 정치적으로 일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뒤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역사적인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될만 되는 이유는 68 학생혁명이 포스트 모던한 생각을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68년 3월에 파리 낭테르 대학에서 여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간 남자 학생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경찰에 넘겨가지고 얘들이 구치소에 있다가 풀려나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엄청 이제 반발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위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그때 당시만 해도 여학생들은 남자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남학생들은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면 안 됐었어요. 그 원칙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시대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있잖아요. 여기 한국이 아니잖아요. 파리잖아요. 파리는 무슨 나라냐? 딴 건 다 참아도 와인하고 사랑을 규제하면 못 참아요, 얘들은. 지금 우리가 프랑스 대통령을 보면 알잖아요. 얘들은 사랑을 규제하면 못 참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란이 시작된 거예요. 왜 출입 거부 조치시키냐?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있다. 파리는 모텔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려면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규제를 하니까 반발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시위가 일어났죠. 왜 막냐고. 그래가지고 5월에 낭테르대를 임시 폐기하고 이제 정부에서 점령해 버립니다. 근데 그와 맞물려서 비슷한 시기에 베트남전 반대 시위, 미국에서 벌어지는 베트남 반대 시위가 벌어져요. 그러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파리 사무실을 습격을 합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미국의 상징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얘들이 또 체포돼요. 그랬더니 또 학생운동이 발발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벌어졌던 사건이랑 맞물리면서 거대한 조기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낭테르대가 임시 폐기됐잖아요. 기숙사 사건으로. 거기를 이제 본부를 점거하게 됩니다. 거기는 이제 운동의 거점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삽시간에 파리 전역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개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하고 행렬하고 맞물리게 돼요. 그러면서 소르본 대학교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이때부터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파리에 있는 차량 수백 대가 이때 화재를 입고 건물들이 다 파괴되고 상점들이 다 부셔지고 그러면서 바리케이트를 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 전투적으로 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밤이 되면 이 사람들이 또 와인을 마시면서 또 사랑을 나누기 시작해요. 왜냐면 여기는 파리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축제가 벌어지고 또 댄스 파티가 벌어지죠.
이게 68혁명이에요. 이 68혁명의 불꽃이 파리에서 가장 크게 벌어졌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동유럽 국가들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게 퍼져나갈 수 있었느냐? 2차 대전 끝나고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 항상 보세요. 2차 대전 끝나고 태어났던 애들이 대학생이 된 거예요. 걔들은 전쟁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알 수 있죠. 전쟁을 겪은 세대와 전쟁을 안 겪은 세대가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전쟁이라는 거는 내 대화가 안 됩니다. 그게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기도 하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이제 부국 강병 국가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청년들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세대의 답답함, 이 세대의 억압, 그리고 종교에 대한 맹신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 전쟁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는지를 이 청년들은 봤거든요. 봤는데 주관적으로 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어요. 왜냐면 나는 그 시대에 있지 않았으니까. 좀 더 공정한 시각이라기보다는 좀 더 가치 중립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었던 거죠. 전쟁을 겪은 세대는 그걸 가치 중립적인 시각선으로 못 봐요. 전쟁을 안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프랑스라면 독일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 마음으로 알죠. 근데 줄 서 있는데 내 앞에 새치기 한 놈이 독일 사람이면 독일 발음이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전쟁을 겪은 세대와 안 겪은 세대의 차이라는 거죠. 이 68혁명을 일으킨 학생들은 전쟁을 안 겪었기 때문에 해겔의 정반합적인 변증법에 의해서 역사가 좋은 곳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부정해요. 전쟁 세대와 전후 세대의 격차가 갈 때 얘기했죠. 전후 세대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집 한 채를 살 수가 없어요. 사회 구조가 워낙 탄탄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집 한 채 못 사잖아요. 남녀 차별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중세부터 원래 그래 왔으니까 원래부터 교황 성직자 남자만 하는 거잖아. 그런 생각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인식을 잘 못하지만 전후 세대 여성들은 인식을 하죠. 왜 여성한테 왜 그래? 왜 여성한테 투표권을 안 줘? 왜 여성은 취업을 못해? 라는 문제의식 갖는 거죠. 전 지구적인 전쟁과 침략의 참상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시작하죠. 기독교 문화도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68혁명을 기점으로 유럽의 성당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68혁명 전까지는 유럽의 성당들이 그래도 건재했어요. 68혁명이 끝나고 나서는 유럽의 성당들이 뭐가 됐냐면 관광명소 그리고 예식장이 됐어요. 쉽게 말해서. 종교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그냥 사회 보편적으로 생겨버린 거예요. 68혁명의 계기로. 그리고 국가주의가 쇠퇴하죠. 국가 믿고 국가가 하지 않는 대로 했더니 얘들이 전쟁이나 벌이더라. 국가를 어떻게 믿냐? 나나 믿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현세적 중세시대에는 니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아시죠?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면서 야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지옥 가, 좌측에 있는 지옥 가, 우측에 있는 천국에 가려면 니네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말 들어야 돼 라는 게 먹혔어요. 왜냐면 종교 시대니까. 그거는 뭐예요? 현세적인 시대가 아니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승에서는 천국에서 성 누가와 성 마태와 손잡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종교의 시대가 종교가 끝난 시대에는 현세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천지 창조, 그런 뭐 최후의 심판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지금 힘들고 죽겠는데. 그러니까 68혁명을 계기로 이 모든 변화들이 이 사회 전체 지구촌 곳곳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8혁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때도 뭐 정부에서 많이 강경 진압을 하긴 했지만 우리 민주화 운동처럼 막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보니까 그죠? 뭐 때가도 좋아 보이고 이 사람들의 문구는 이거예요. 이게 68혁명의 여러 가지 그 혁명 문구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지금도 그 파리의 구도심에 다리 밑에 가보면 이게 아직도 써있다고 해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게 결국은 68혁명의 표어기도 하지만 포스트 모던의 표어기도 한 거예요. 금지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금지한다. 그러면서 이게 이
68혁명의 물결이 미국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가뜩이나 종교에 그런 규준이 없었잖아요. 원래부터 다원주의 국가고 다민족 국가, 다인종 국가였는데 이 68혁명의 리버럴한 마인드들이 미국으로 쫙 들어오고 미국의 청년들에게 들어오니까 이제 히피 문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뽕 먹고 캘리포니아에서 맨발로 춤추고 락 페스티벌하고 그런 문화들이 이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틀즈, 롤링 스톤즈의 시대가 불을 붙는 거죠. 이 평화의 마크도 그때 생기고 이런 히피들의 시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싶으면 영화 헤어라는 작품을 보시면 됩니다. 1979년 작품이고요. 뮤지컬은 1968년 작품인데 브로드웨이에서 최초로 전 배우들이 전라로 출연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작품입니다. 영화에서는 전라가 안 납니다. 근데 이 히피의 시대 여기 보시면은 얘들은 남녀 간의 결합에 의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민다? 이런 가치관도 없어요. 히피들은. 막 공동체예요. 이렇게 그냥 한 가족이면은 같이 자고 같이 뽕 먹고 같이 춤추고 뭐 이런 거예요. 아주 이 중에서 누가 임신해도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게 히피들의 시대죠. 완전한 리버럴. 이러한 정신이 퍼져나갔었던 계기는 결국은 68혁명의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동유럽 국가들은 많이 이제 사회주의를 버리게 됩니다. 민주주의로 넘어요. 민주주의 혁명에 또 도화선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 68혁명의 배경에는 노동자들을 많이 지원했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실제 노동운동과 등을 돌린 계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되어야했거든요. 그리고 얘들이 좋은 국가, 평등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청년들이 노력을 해주길 바랬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폭력, 무정부 상태로. 그러니까 진짜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때를 계기로 이제 현실 정치로 약간 담을 쌓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68혁명이 만든 포스트 모던의 조건,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의 조건이 무엇인가? 리오타르가 가장 유명한 포스트 모던 학자라고 했죠. 이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그냥 포스트 모던의 조건이에요. 이 책이 당대의 포스트 모던 1979년에 나왔는데 당대의 포스트 모던이 실체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어마무시한 논쟁을 야기한 책입니다. 보편적 합의는 언어 게임의 이질성을 침해한다. 창조는 항상 이의제기 속에서 일어난다. 포스트 모던적 지식은 차이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을 세련시키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차이에 대한 감수성. 불가공약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인내력을 강화시킨다. 그것은 전문가들의 일치에서가 아니라 참안가들의 불일치 속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문가들의 합의된 언어 보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는 사람들이 서로 안 맞아서 막 싸우고 논쟁하고 그 과정 속에 진짜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던은 정신의 변증법, 의미 해석학, 이성적인 주체나 노동하는 주체, 해방 또는 부의 발전과 같은 몇몇 거대 이야기, 거대 서사죠. 에 명백하게 우선은 메타 건설과 관련해서 스스로를 정동하는 모든 과학을 가르치는데 이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의 정신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조금만 쉴까요? 인간적으로 5분만 쉬죠.